안녕하세요. 따뜻한 하루의 시작, 감동 한 줌의 호연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도착한 사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줄리아 워커입니다. CNN의 서울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죠. 15년 전 저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한국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이상한 나라 한국이 제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 줄은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2010년 3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던 봄이었죠. 서울대 기숙사에 짐을 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관악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1년 동안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한국은 제가 알던 모든 것과 달랐습니다. 지하철은 믿을 수 없이 정확했고 밤거리는 놀랍도록 안전했으며 식당에선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죠. 처음에는 이 빠른 템포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성급함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제가 한국에 온 2010년은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던 시기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한국은 이미 성장 궤도에 올라서 있었죠.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걸까요? 답을 찾기 시작했죠.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 IMF 외환위기 때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1997년 한국 경제가 무너져 내렸을 때의 이야기들, 전 세계가 한국의 몰락을 예견했던 그때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은 결혼 반지를, 어린아이들은 돼지 저금통을 들고 나왔다고 해요. 특히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우리만의 무기가 있었죠. 바로 우리라는 것. 그 말씀을 들으며 처음으로 한국인들의 독특한 정신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지니까요. 다른 나라 같으면 사회가 분열되고 무너질 법한 상황에서 이 나라는 오히려 하나가 됩니다. IMF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죠.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한국 학생들의 에너지였습니다. 새벽 3시 도서관은 언제나 불이 켜져 있었고 카페에선 늘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했죠. 처음엔 이런 모습이 좀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게 바로 한국이 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걸요. 서울대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 공부하던 어느 날 한 한국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줄리아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저는 농담처럼 대답했죠. 너희를 따라잡으려고. 그때 그 친구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선택이 아니야. 우리에겐 이게 유일한 길이었거든. 그 말을 듣고 곧장 한국의 현대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민지 시대, 전쟁, 가난. 한국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많이 공부하는 것. 그게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1년간의 교환학생 생활이 끝나갈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에 남기로 한 거죠. 부모님은 물론 반대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좋은 기회가 있을 텐데 왜 하필 한국이니? 하지만 전 확신했습니다. 이 이상한 나라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요. 서울대 한국어 과정에 등록했고 틈틈이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한글이라는 문자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혁신적인지를요. 세종대왕은 500년 전에 이미 문자 민주주의를 실현했던 겁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첫 1년을 마무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걸요. 한국에는 아직 제가 이해하지 못한 수많은 역설과 미스터리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바이러스로 전국이 몸살을 앓을 때마다 나타난 한국의 끈질긴 생존력입니다. 2015년 5월 서울의 한 종합병원 앞
저는 CNN 카메라 앞에서 메르스 상황을 리포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죠. 제가 목격하게 될 놀라운 변화들을요.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지니까요. 메르스 사태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준 계기였습니다. 병원 문화의 문제점, 초기 대응의 실수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후의 변화였죠. 메르스를 겪으며 한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음압병실이 대폭 확충됐고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전면 개정됐죠. 당시 저는 세계 각국의 특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시스템을 바꿀 수 있지?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한국인들의 특별한 회복 탄력성 때문이었죠. 실수를 인정하고 빠르게 배우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건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능력이었죠. 2020년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저는 이미 예감했습니다. 한국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거라고요. 실제로 그랬죠.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K방역. 한국은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었던 초기, 다른 나라들에선 마스크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졌지만 한국에선 달랐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줄을 서서 기다렸고 이웃을 위해 마스크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를 인터뷰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게 뭐 대수야. 우리는 전쟁도 겪었는데. 그 말씀에 한국인들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배려심이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IT 기술의 활용이었습니다. QR 체크인, 전자출입명부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한국은 첨단 기술을 방역에 완벽하게 접목시켰죠. 제가 CNN에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본사에서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해? 실제로 가능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메르스 때 쓰라린 경험을 교훈 삼아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놨던 거죠. 이게 바로 한국의 특별한 점입니다.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그걸 발판 삼아 더 높이 도약하는 능력이요. 2021년 백신 접종이 시작됐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예방접종센터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접종을 마치고 나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참 좋아졌지? 옛날엔 상상도 못했어. 그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제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우연이 아니었죠. IMF, 메르스, 코로나19 때도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습. 그게 바로 제가 본 한국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 WHO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 보건의료의 롤모델입니다. 15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하나요? 저는 이제 그 답을 알 것 같습니다. 한국에게 변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죠. 식민지 시대부터 한국 전쟁, IMF, 메르스, 코로나19까지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한국인들은 배웠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요. 그렇게 한국은 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변화하고 살아남았으며 전자제품의 혁신 역시 그들의 생존에 위해 자연스럽게 발달되었습니다. 2013년 겨울 서울 지하철에서 한 장면을 목격했죠. 모든 승객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LTE 속도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었죠. 당시 미국에선 아직 3G가 주류였는데 말입니다. CNN에 이 리포트를 보냈을 때 편집장은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빠른 인터넷을 쓰나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만 해도 IT 강국이 되겠다는 말은 그저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 반도체 시장 석권, 5G 기술 선도. 불과 25년 만의 변화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놀랐던 건 삼성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제가 알던 삼성은 그저 가전제품이나 만드는 회사였는데 한국에서 삼성은 완전히 달랐죠.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었습니다. 2014년 삼성 화성 공장을 취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에 있는 한 엔지니어에게 물었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나요? 그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1997년 IMF 때 깨달았거든요. 세계 최고가 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을 새워가며 일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10년 걸려 이룬 것을 3년 만에 해내야 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한국 기술 발전의 비결이었습니다. 절박함이 만들어낸 혁신이었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6년 현대 남양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R&D 센터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100년의 자동차 역사를 20년 만에 따라잡아야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였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구글, 페이스북과 당당히 경쟁하는 모습은 놀라웠죠. 2018년 판교 테크노밸리를 취재하면서 한 스타트업 대표를 만났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합니다. 국내 시장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만들려고 해요. 한국의 디지털 전환 속도는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코로나19 때는 더욱 놀라웠죠. 다른 나라들이 디지털 전환을 고민할 때 한국은 이미 비대면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서울의 한 카페에서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들어주더군요. 옆자리의 할머니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주문하고 계셨고 계산은 모두 모바일 페이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온 동료 기자가 놀라서 물었죠. 이게 정말 일상적인 광경이에요? 네, 이게 바로 한국의 일상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가장 발달된 디지털 결제 시스템. 이것들은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결과물이죠. 한국의 기술 발전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속도입니다. 2019년 세계 최초로 오지 상용화를 시작했을 때 해외 언론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나요? 하지만 한국은 알고 있었죠.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영원한 두 번째로 남게 된다는 걸요. 최근에는 한국의 기술 기업들이 AI, 메타버스, 우주 산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물을 겁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나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혁신이라는 걸요. 얼마 전 판교의 한 스타트업 대표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두려운 건 도전조차 하지 않는 거죠. 이 말이 한국의 기술 혁신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2025년 1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15년 전 제가 처음 왔을 때와는 너무나 다르네요. 한강변의 수소버스들, 도심을 누비는 자율주행 택시들 미래도시 같습니다.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가파른 고령화, 청년 실업, 양극화까지 새로운 위기들이 한국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남의 한 스타트업을 취재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젊은 CEO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에겐 이미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극복해왔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강국이 됐고 IMF 위기에서 IT 강국으로 거듭났으며 문화 콘텐츠로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최근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한국의 새로운 도전들입니다. 수소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우주 산업 육성, K-바이오의 도약. 어떤 이들은 이런 목표가 너무 무모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를 보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야말로 이 나라의 특기가 아닐까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만의 저력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과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모습이 그렇죠. 얼마 전 강남의 한 실버케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죠. AI가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로봇이 재활을 돕고 VR로 인지 기능을 훈련하는 모습. 한 의료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죠. 양극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고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노력, 한국은 결코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삼죠. 지난달에는 부산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취재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실험실이 되어 미래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었죠. 자율주행차, 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한국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디지털 포용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면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 예를 들어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AI 일자리 창출 같은 것들이죠. 서울 도심의 한 디지털 교육센터에서 만난 70대 할머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이 나이에 뭘 또 배우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손주들과 화상통화도 하고 온라인 쇼핑도 해요. 세상이 달라졌네요. 한국의 미래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고 위기와 혁신이 맞닿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나라는 결코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것. 최근 한 정부 관계자와 만남이 있었는데 그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강점이에요. 계속해서 꿈꾸고 도전하고 변화할 수 있으니까요. 15년 전 저는 우연히 이 나라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나라의 특파원으로서 세계가 믿지 않는 기적들을 목격해왔죠. IMF를 극복하는 모습, 문화 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저력,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모습까지.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멀리 갈 거라는 거죠. 15년간 이 이상한 나라를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상한 게 아니라 한국을 상식의 눈으로만 보려 했던 우리가 이상했던 거였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